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2월도 이제 하반기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시장이 아주 다이나믹하게 흘러가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는 곳곳에서 긴축 필요성에 대한 경고성 멘트들이 나와주면서 추가 금리 인상 우려를 키웠고, 이로 인해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연준 인사들은 순번 정해놓은 듯이 돌아가면서 고강도 긴축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데, 재밌는 것은 이런 위협적인 멘트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여전히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에 좀 더 무게가 실려 있다라는 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긴축 우려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모습입니다. 가장 중요한 돌파 라인인 25,000달러에 대한 돌파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렇게 강세 랠리의 기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200주 이동평균을 지지 라인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해낼 수 있을지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요즘 알트코인 대장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도 역시 크게 높아졌습니다. 상하이 업그레이드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관건은 스테이킹 물량이 풀리게 되는 상하이 업그레이드가 이더리움에 대한 매도 압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지 여부인데, 재미있게도 이걸 놓고 첨예하게 엇갈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각 어떤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소송은 정말이지 세기의 크립토 소송이라는 별칭에 걸맞게 막판까지 흥미진진한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SEC의 암호화폐 규제 무능과 관련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비판해왔던 로슬린 레이튼이 이번에도 한 건을 추가했습니다. 최근 법원에 이더리움을 비증권이라고 언급한 윌리엄 힌먼 스피치, 이메일 내용 등이 공개돼야 한다라고 요청하면서 엄청난 관심을 불러일으켰었는데, 이번에는 미국 300개 신문사와 제휴를 맺고 있는 대한 언론 DC저널에 오피니언 사설을 올려서 힌먼을 그냥 탈탈 털어버렸습니다. 역시 호연지기는 타고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뽀글이에 대한 재판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최근에는 VPN을 통해서 인터넷 접속을 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법원이 뽀글이의 전자제품 사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라고 요구하며 또다시 말을 안 들을 경우에 보석을 취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뽀글이 사태로 인해서 가장 주목받게 된 산업 섹터 가운데 하나는 단연 셀프 커스터디라고 할 수 있는데, 글로벌하게 23% 이상 셀프 커스터디 수요가 증가했다라고 하니까 말 다 한 것 같습니다. 셀프 커스터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 코인이나 거래소에 대한 문의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모두 시장의 예측치를 상회하면서 증시를 꽤나 압박받게 만든 한 주였습니다. CPI와 PPI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하다, 그래서 좀 더 고강도 긴축이 진행돼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잇따르며 신년 랠리를 벌이며 잘나가던 증시의 발목을 잡아버린 모습입니다. 그 덕에 한 주 마지막 장을 혼조세로 마감했는데, 한 주 동안 시장이 참 엎치락 뒤치락 정신이 없었습니다. 다우와 S&P 500은 이번 한 주 동안 각각 0.13%, 0.28% 하락했고, 그나마 나스닥은 0.59% 주간 상승률을 확인했습니다. 하루 전 제임스 블러드와 로레타 메스터 등이 잇따라 긴축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미셸 보먼 연준 이사가 거들었습니다. 이 양반은 인플레이션 목표치 2%에 도달하기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 연준은 더 많은 진전이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 이렇게 아예 대놓고 추가 금리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말에는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약간의 진전이 있었지만 올해 초에 나온 보고서는 그렇지 못하다, 특히 놀랍도록 강력한 1월 고용 보고서를 보면 중앙은행의 조치가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것이 입증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리치먼드 연은의 토마스 바킨 역시 노동시장이 여전히 너무 뜨겁다, 금리 인상을 계속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금리 인상을 너무 많이 하는 위험보다 너무 적게 하는 위험이 더 크다, 0.5%포인트 인상보다는 0.25%포인트 인상을 자주 해야 한다, 나는 0.25%포인트 인상을 선호하는데 이건 시장의 반응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주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들 역시 잇따라 비슷한 논리를 제시하며 추가 금리 인상이 더 이뤄질 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3월과 5월 그리고 6월에 각각 금리를 0.25%포인트씩 인상해서 기준금리를 5.25에서 5.5%로 높일 거라는 전망을 제시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6월에도 추가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라는 점, 고용시장이 탄탄한 모습을 확인하고 있다라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반면 UBS의 경우에는 연준이 3월과 5월에 각각 0.25%포인트씩 인상을 한 뒤에 금리 인상을 멈출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9월부터는 아예 금리 인하로 돌아설 거라는 다소 전폭적인 수준의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금리 이슈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시장을 압박하고 있지만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은 퍼포먼스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25,000달러 부근의 200주 이동평균을 돌파한 뒤에 안정적인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인데, 다행스럽게도 비트코인은 지속적으로 25,000달러 돌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빠진 60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 별다른 변동성 없이 44%대 초중반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상황과 관련해 익명의 분석가 인컴샤크는 200주 이동평균을 지지라인으로 전환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미 녹색 라인에서 반등할 때 시장이 강세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말에는 어떤 상황이든 펼쳐질 수 있겠지만 우리는 25,000달러를 지지라인으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에는 25,000달러를 돌파 마감할 경우에 다음 타겟은 28,500달러가 될 거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 렉트캐피탈은 월간 차트를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상단 트렌드 저항 라인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라며 비트코인은 다음 몇 달을 기대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상단 트렌드 라인이 딱 200주 이동평균 부근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를 뚫고 돌파 마감을 하면서 지지를 확보할 경우에 앞으로 몇 달 동안 비트코인 강세 상황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익명의 분석가 우에토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25,000달러를 뚫고 반등할 경우에 다음 저항 라인에 따른 몇 가지 상황적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25,000달러를 뚫고 나서 28,500달러까지 잘 돌파를 해내면 4만 달러를 거쳐서 48,200달러까지 곧장 랠리하는 상황이 녹색 화살표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32,000달러 부근에서 저항받고 다시 25,000달러까지 후퇴하는 상황이 아래쪽에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가 되어 있고, 4만 달러까지 잘 랠리를 하다가 여기서 저항받고 최악의 경우에 다시 25,000달러까지 내리꽂히는 상황이 위쪽에 있는 빨간색 화살표를 통해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단 25,000달러를 뚫고 상황이 좋으면 48,000달러까지 내달린다, 이렇게 물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일단 25,000달러를 뚫고 저항을 맞더라도 25,000달러 부근에서 다시 단단한 지지를 테스트할 수 있다. 그만큼 200주 이동평균은 일단 지지 라인으로만 잘 전환된다라면 견고함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알트코인 대장 이더리움 역시 꽤 단단한 흐름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7일 동안 12% 수준의 반등세를 펼치면서 1,700달러 주변까지 올라선 상황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이런 소리소문 없는 단단한 반등을 가능하게 한 재료는 단연 3월로 예정된 상하이 업그레이드 이슈입니다. 이더 2.0에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의 스테이킹이 풀리게 되는 게 핵심인데,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시장에 이더리움이 더 풀리게 되는 것이어서 자칫 매도세를 유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와 관련해서 완전 정반대 전망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코인텔레그래프는 바이낸스 리서치 데이터를 인용하면서 이더리움 상하이 업그레이드 이후에도 시장에는 큰 매도 압력이 없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근거는 간단합니다. 현재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스테이킹 돼 있는 전체 이더 가운데 플러스 수익 상태인 이더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서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한 경우에는 상하이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언스테이킹이 가능해지더라도 굳이 손해를 보면서 손실 상태에서 이더를 매도할 가능성이 낮다라는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는 수익을 보고 있는 소수의 스테이커들은 이더 네트워크를 강력하게 신뢰할 가능성이 높고, 손실을 보고 있는 대부분의 스테이커들은 장기 투자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더 가격은 토큰이 언스테이킹 된다라고 해도 대량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반면 디지털 자산 옵션 제공 기업인 오르빈 마켓은 정반대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이더리움 상하이 업그레이드는 지난해 9월 머지 업그레이드와는 달리 가격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오르빗 설립자는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머지가 직접적인 경제적 영향이 없는 순수한 기술적인 전환인데 비해서 상하이 업그레이드는 단기적, 장기적 측면 모두에서 공급과 수요에 변화를 줄 수 있고, 이를 통해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바라보기에는 언스테이킹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증가해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정도 멘트는 상당히 원론적으로 느껴집니다. 특히 현재 스테이킹되어 있는 이더리움 1650만 개는 이번 상하이 업그레이드가 잘 단행된다라고 해도 당일에 전체가 인출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2년 동안 스테이킹을 통해서 보상으로 받은 이더 100만 개는 즉각적인 인출이 가능한데, 만약 이더리움 상하이드 업그레이드 이후에 이더리움 매도 압력이 발생한다라면 이 보상 이더 100만 개 물량으로 인한 것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리플 소송 관련 소식입니다. 최근 법원에 흰먼 스피치 이메일이 공개돼야 한다라면서 입장문을 제출해 업계 안팎에서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로슬린 레이튼이 이번에도 한 건을 더 해낸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해당 요구사항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칼럼을 써서 오피니언 칼럼의 형식으로 DC저널을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이 매체는 대한언론 성격을 강조하면서 기성 레거시 미디어와의 차별화를 추구하고 있는 곳인데, 미국 내 300개 신문사와 제휴를 맺고 있는 나름 입김이 좀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목부터가 상당히 섹시합니다. 이제는 흰먼 문서를 공개해야 할 시간. 로슬린은 아예 첫 문단부터 작정하고 멘트를 날렸는데, 흰먼 스피치 이메일은 심각한 공익 문제가 걸려있다. 쟁점은 규정 준수의 부족과 혁신 기술에 대한 집행 규제가 과연 국민 세금이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의회는 아니더라도 SEC가 정책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인지 여부다, 이렇게 선빵을 날렸습니다. SEC 웹사이트에서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등록할지 여부와 등록 방법이 알고 싶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갠슬러는 들어와서 우리와 대화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의회는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한 입법 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했고, SEC 자체적으로 규칙을 만들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흰먼은 스피치를 통해서 이더리움을 비증권으로 선언했다. 이후 SEC는 이더리움의 라이벌인 XRP에 수십억 달러 벌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흰먼은 이더를 홍보하는 기업과 재정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이 드러났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인파월 오버사이트가 흰먼이 이더리움 얼라이언스이자 전 직장이었던 심슨 대처로부터 수백만 달러를 받았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서 보면 흰먼 스피치와 관련된 SEC 내부 문건을 공개하면 이더리움 지지자들이 흰먼 스피치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SEC와의 관계가 이더리움을 비증권으로 선언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SEC는 흰먼 관련 문서가 기밀로 유지돼야 한다라면서 봉인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심의 과정 또는 변호사 특권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을 했다. 연방수정헌법 1조와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언론과 대중은 책임과 정의를 보장하기 위해서 사법 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강력하고 근본적인 권리가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내용 자체도 설득력이 있고 근거도 탄탄하고 시원시원하게 느껴지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SEC의 집행에 의한 규제 방식은 암호화폐 투자를 유치하려는 신흥 아시아 국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미국 SEC가 소송을 낸 뒤에 리플은 국제 거래를 수행하기 위해서 한국, 태국 등의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발표했고,
리플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전년 대비 130% 성장세를 확인하고 있다. 미국 SEC와 달리 영국, 스위스, 싱가포르, 일본 등의 주요 국가 금융 규제 당국은 XRP를 증권이 아닌 통화로 간주하고 있다. 규제는 진짜 어려운 문제에 대한 목표가 있고 제한된 목적으로만 채택돼야 한다. 현재 최소 8개 기관이 미국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암호화폐 체제를 만들지 못한 것은 투자자와 혁신에 피해를 끼칠 뿐인데 공교롭게도 투자자와 혁신은 SEC가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다. 이렇게 고강도 비판을 아주 세련되게 제시했습니다. 이 정도 내공이 있으니까 업계 안팎에서 이 정도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것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매주 월수금 주 3회 저녁 8시 반에 멤버십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슈를 정리하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과 의견 등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멤버십 라이브는 직장인 등급, 크립토 노마드 등급 이상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멀리 시장을 바라보고 함께 의지해 나가길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기대하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